근대의식의 발전을 보겠습니다. 근대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중세시대와 비교를 해야겠지. 근대의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중세의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근대의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러한 근대의식에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과학혁명이지. 서로 영향을 줬을 거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발전하게 되면서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줬을 것이고, 또 과학혁명이 합리적 사고방식이 많이 퍼지는데 영향을 줬을 건데, 과학혁명은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다든지, 그리고 그 지동설을 뒷받침할 여러 이론들이 정립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를 과학혁명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갈릴레오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17세기, 16, 17세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세기가 가장 대표적인 시기고, 같은 시기 정치적으로는 절대왕정이 발전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러한 과학혁명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망원경, 현미경 같은 광학기구의 발명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망원경으로는 지구의 천체를, 우주의 천체를 더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현미경으로는 조그마한 세포나 세균 같은 것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관측이 되면서 과학적 이론을 만드는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모을 수 있었던 거고, 특히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 천체를 관측하는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갈릴레오가 발명을 했었죠. 그리고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이론을 수립할 때 그 이론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베이컨과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근대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베이컨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귀납법으로 온 겁니다. 실험과 관찰의 결과에서 출발해서 일반 법칙을 만드는 귀납법이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비유가, 백조를 관찰해 봤더니 백조가 다 흰색이야. 그러면 백조라는 새는 흰색이다 라는 일반 법칙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물론 관찰을 계속 해보니까 검은색 백조도 어디선가 발견이 돼서, 근데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베이컨이 관찰했을 때는 백조는 다 흰색이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백조는 흰색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걸 귀납법이라고 부르고,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전제에 근거해서 개별적 사례를 끌어내는 연역법을 주장합니다. 백조는 원래 흰색이니까 앞으로 보는 백조도 다 흰색이겠지, 이게 연역법이야. 귀납법과 연역법은 사실 대립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번갈아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걸 수도 있겠지. 백조를 관찰해봤더니 죄다 흰색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흑색 백조가 있어, 검은색 백조가 있었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백조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합리적 사고방식은 그 관찰한 결과가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합리적 추론 방식입니다. 연역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데카르트와 베이컨 같은 사람들이 모두 16세기, 17세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고, 그 연구 방법론을 기초로 해서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혁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문학이겠지. 천문학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기존의 중세시대의 사고방식이었던, 고대로부터 계속 우리는 천동설을 믿어왔는데 이젠 지동설로 변화하게 되는 거야. 그럼 천동설이 도대체 뭐냐?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우주가 회전한다는 우주관이야. 한마디로 지구 중심설이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야. 이걸 주장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고대 시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사람이고 프톨레마이오스는 로마 시대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우주론은 중세 시대 내내 공인된 우주관이었어. 공식적으로 우주를 중심으로, 아니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존재한다.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지? 지구가 가운데 있잖아. 그런데 이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천동설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나온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 오타가 많네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동설의 의문을 품고 지동설을 주장했다. 관찰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케플러도 마찬가지야. 화성의 타원궤도 궤적을 밝혀서 지동설을 수정하고 입증했다. 자, 그럼 케플러나 코페르니쿠스는 주로 기납법을 사용했겠지? 관찰 결과로 이론을 추론했으니까. 내가 하늘을 특히 케플러는 관측을 해보니까 타원궤도 회전을 밝혔단 말이야. 그래서 지동설이라는 이론을 입증하게 되는 거지.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하고 지동설을 옹호했다. 역시 없대. 이것도 기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관찰의 결과로 지동설을 옹호한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운동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돼. 그리고 이를 수학 공식으로 설명하고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게 된다. 자, 뉴턴은 공식을 만들었지. 그리고 공식에 실제 결과가 들어맞는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일종의 연역법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귀납법과 연역법은 충돌하지 않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케플러가 관측을 해서 지동설을 입증했다면 이제부터 입증된 지동설을 가지고 앞으로 나올 천체의 회전 반경이나 운동을 추측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 사람의 활동으로, 그리고 이 네 사람은 16에서 17세기 사이에 걸쳐 있지. 이 사람들의 활동으로 기존에 믿어왔던 천동설은 깨져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구가 태양을 반경으로 도는 지동설이 공식적인 인정받는 이론이 되어버린 거지. 그리고 그 과정은 기납법과 연역법과 관찰을 통한 추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하게 되겠지. 내가 지금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더라.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밝혀냈다.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추론해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뒤바꾸게 되겠지. 그래서 뉴턴이 기계론적 우주관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기계론적 우주관이 뭐냐면 합리적 사고방식의 끝이야. 우주와 자연계를 신의 섭리가 아니고, 그치? 신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야. 중세시대는 신의 섭리라고 얘기했겠지. 이걸 부정한단 말이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라고 보고 그 인과관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바로 기계론적 우주관이다. 합리적 사고방식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과학혁명은 의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은 인체 해부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사람 그림을 보면 피부를 벗겨냈잖아. 해부라는 걸 하게 됐단 말이지. 합이라는 사람은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한다. 놀랍게도 정맥, 동맥 당시까지 몰랐어. 왜냐면 사람을 감히 해부하거나 관찰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인체 해부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윌리엄 합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몸에는 심장이 뛰면서 피가 막 돌고 있는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으로 혈액순환이 간다라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잖아.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걸, 그지? 잘 몰랐던 거지. 이런 것도 역시 관찰, 추론,
그리고 이론을 수립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점차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됐고, 이는 18세기에 계몽사상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사상도 변화하게 돼. 정치사상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현재 정치체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뭐 신의 섭리라든지 뭐 왕의 권위가 원래 그렇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신이 줬다, 왕권 신수설도 있지만은 이것은 당시 합리적 사고방식에 걸맞지 않은 거지. 물론 왕권 신수설도 당시에 유력한 이론이지만 점차 사회계약론으로 생각이 사람들이 바뀌게 돼. 그러니까 둘 다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왕권 신수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왕이 통치해야 되는지. 새로운 합리적 사고방식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이 나오는데, 과학혁명으로 촉발된 과학적 사고방식은 정치 권력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이 했다, 이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 합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17세기에 자연법 사상의 바탕을 둔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그럼 자연법은 뭐냐? 자연법은 현실의 법 위에 존재하는 보편타당한 원리가 있다. 이 보편타당한 원리가 자연법인 거지. 예를 들어 보자.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별 이상한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치해. 그러면 그 독재자를 몰아내야 될까? 몰아내야겠지. 왜? 그 사람이 독재니까. 근데 선생님,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독재자가 법을 만들어서, 법 조항을 만들어서 나를 몰아낼 수 없다. 그래 놓고 독재를 해.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독재자를 우리가 몰아낼 수 없는 걸까? 아니지. 그 사람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독재를 목적으로 만든 이런 법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자연법이에요. 독재를 하는 사람은 독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자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회계약설은 뭐냐?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출현했다는 거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이 있었어. 근데 이 자연권을 개인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양도해서 만들어졌다.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사회계약설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사회계약설은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주장이 유명한데, 지금 나오는 홉스와 이후에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 나와. 그럼 홉스부터 봅시다. 자, 홉스는 정부의 필요성을 사회계약으로 설명을 했어. 그리고 당시에 존재했던 절대군주를 옹호합니다. 홉스가 17세기 사람이야. 절대군주를 옹호하는 거지. 근데 절대군주를 옹호하는 방식이 왕권 신수설이 아닌 거지. 이 사람이 쓴 걸 보자.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인간은 개인 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소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사회계약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또다시 만인에 대한 투쟁인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홉스는 이렇게 얘기했어. 지배자에게 절대적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절대군주 옹호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 사람들에게 자연권이 존재했지. 근데 그건 이미 지배자에게 줬고, 지배자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어. 왕권 신수설은 아니지만 절대군주가 써먹기에 좋은 방식이지. 자, 로크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 로크는 이 구별을 해야 돼요. 자, 로크는 사회계약을 수립된 정부가 생명, 자유, 소유 등 자연권을 지켜주지 못할 때 정부에 저항하고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까 홉스는 절대적 권력을 줬으니까 교체가 안 되잖아. 근데
로크는 정부에게 권리를 주긴 했지만 정부가 시원찮으면 저항하고 교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걸 보자. 자연 상태는 살기에 불편함으로 사람들은 공동 관심사를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소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데 합의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계약을 설명하는 거야. 사회계약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해. 자연 상태에서는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좀 권리가 좀 양도가 됐다. 하지만 로크와 홉스의 차이는 뭐냐? 홉스는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로크는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소유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 로크가 활동했던 시기는 1690년인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689년에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명예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혁명을 정당화하는 거지, 로크는. 그러니까 로크와 홉스의 차이를 알겠지. 자, 그리고 더 발전된 사회계약설이 나옵니다. 자, 루소는 사회계약으로 정부가 수립되어도 여전히 권한이 다 넘어간 게 아니라고 본 거야. 주권은 여전히 정부가 아닌 인민 전체에 있다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는 권리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빌려 쓰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정부가 기능을 해도 여전히 주권은 인민에게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대신 집행하는 권한만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을 또 봅시다. 또 사회계약 얘기가 나오게.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전체로서 인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 시간에 배웠다면 이렇게 배웁니다. 국가가 존재한다고 해서 주권이 국가가 싹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여전히 국민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홉스는 다 줬고 무제한이고 되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로크는 정부한테 권리는 줬는데 얘네가 방자해지면, 얘네가 나쁜 짓을 하면 타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루소는 애초에 아예 다 준 적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그냥 빌려준 거야. 편의상 국가는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루소의 생각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줘. 로크는 굳이 얘기하자면 뭐겠어? 영국의 명예혁명에 영향을 줬겠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분을 해봅시다. 셋 다 사회계약을 주장했어. 사회계약론이라는 것 자체가 근대의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나온 거야. 신이 줬다. 이런 걸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국가가 어떻게 생겨났지? 자연 상태에서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권리를 모아서 권리를 국가에게 넘겨줬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홉스는 사회개혁으로 수립된 정부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절대군주를 옹호한 것이고, 로크는 정부가 방자하면 물러나야 하고 혁명으로 타도될 수 있다. 명예혁명을 옹호한 것이고, 루소는 사회개혁으로 정부가 수립돼도 주권 여전히 인민에게 남아있다. 주권제민 사상. 현재 민주주의에 영향을 줬다는 거지. 자, 그리고 18세기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 사고방식과 이성을 강조하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게 돼. 그것을 계몽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계몽사상은 인간이 이성으로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하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계몽사상은 낡은 관습과 미신, 특히 종교를 강력하게 공격을 해. 그래서 개개인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고 절대 왕정은 당연히 비판하겠지. 그리고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혁명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여러 혁명들, 프랑스 혁명으로 시민혁명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계속적으로 혁명은 일어난단 말이야. 계몽 사상의 중심지는 어디까지나 프랑스야. 프랑스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이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합리의 끝인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는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특이하게 계몽 전제군주를 지지했다. 절대군주를 부정했다면서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군주를 지지했어. 대신에 계몽 절대군주. 그래서 볼테르는 누구랑 친했냐면 당시의 대표적인 절대군주가 프리드리 2세가 있었어. 이 사람이랑 친했어. 볼테르는 프랑스 사람인데 프리드리 2세는 프로이센 사람이잖아. 프로이센에 가서 프리드리 2세랑 교류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종교적 관용과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주장한다. 지금도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볼테르도 그랬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여겨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주장한다. 왜 몽테스키에도 프랑스 사람이거든? 근데 왜 영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여겼냐? 몽테스키에가 활동하던 시기에 영국은 이미 입헌군주제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몽테스키에가 활동했던 시기에 프랑스는 반대로 여전히 절대군주였단 말이지. 절대군주제였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몽테스키에는 자기가 봤을 때 왕권 신수설로 합리화되는 프랑스의 절대왕정은 몽테스키에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영국 같은 제도, 영국이 이미 그 혁명을 겪었으니까 영국의 제도가 모범이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치 제도를 이야기할 때 현대도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이잖아. 이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루소. 루소는 사회개혁에 따른 국가의 성립과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을 주장한다. 그래서 국민주권의 이념을 제시하지.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이념에 큰 영향을 줬다. 이 사람들이 모두 아까 봤던 볼테르, 몽테스키에, 루소 모두 프랑스 사람이고 계몽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디드로와 달랑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대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전설을 편찬해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당대의 지식은 근대적 사고방식,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추론된 당시의 지식을 총망라했겠지. 이 백과전서의 내용이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건 고대 그리스의 뭐 기둥양식, 기계 원리, 그리고 백과전서의 사파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성이야. 이성이 지금 누군가 눈에 가려진 베일을 벗겨주는데 이게 진리라는 거지. 무슨 뜻이야? 이성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 백과전서라는 건 당시 어때? 계몽 사상의 사고방식이 집대성되었다. 그리고 18세기까지 발전됐던 근대적 사고방식이 총망라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애덤 스미스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야. 스코틀랜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걸 저술해. 유명한 말 있지? 경제 사상이 이제 나온 거야.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이 근대 사상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꼭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 사상도 관찰과 추론으로 이론으로 만들 수 있는 합리적 추론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종의 운동이다. 경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이론을 만들어내. 고전 경제학의 토대가 됐단 말이야. 이 사람의 이론이 뭐야?
경제라는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이익 추구의 충동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치? 그래서 경제 활동도 법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경제 법칙을 만들 수. 그래서 이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경제학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경기는 어떻고, 경기를 살리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론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 시작은 애덤 스미스에서 비롯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제 사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역시 근대 의식과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추론이 됐겠지. 그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경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애덤 스미스.